자유한국당 한성교 사무총장, 취재 중인 기자들을 향해서 걸레질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또다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연이은 막말 논란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언행을 신중히 할 것을 당부한 터라서 한국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네, 6월 국회도 공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국회 정상화 방안의 하나로 부구렵 3국 순방 이전에 문 대통령과 5당 지도부가 만나는 방안이 추진되는 모습입니다. 이 관련 내용 포함한 주요 현안들 김현 전 국회의원, 조혜진 전 국회의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저희들 잠시 전에 유람선 사고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얘기 좀 나눠봤습니다. 시신 수습 소식이 잇따라 좀 있습니다. 뭐 인양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정부가 지금 재빠르게 헝가리 정부와 협조를 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죠. 강경화 장관의 보고를 받고 굉장히 상세하게 이렇게 주문을 하는 걸 봤어요. 지금까지 쭉 보시면서 정부의 대응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이제 세월호 참사라는 정말 비극적인 상황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그 재난에 의한 사건 사고에 대해서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사고 수습에 대한 대책 강구를 주문하신 거라고 봅니다. 단식까지 하셨던 분 아닙니까? 그때 세월호 때요. 그래서 이번에 헝가리 정부에서 이제 인양을 빨리 이제 그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저희 파견 나가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유실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 수습을 좀 하고 나서 인양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내고 있는데 어쨌든 내일까지는 이제 유실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쨌든 좀 그 수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선체를 인양하겠다라는 이제 헝가리 정부 당국과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주문하셨던 것은 내 가족 같은 마음으로 이 문제를 각별하게 당부를 하시는 것과 아울러서 이제 3천만 명 해외 여행객들에 대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이제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하나하나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것, 그다음에 국민을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반영된 그런 주문 아니겠나 싶습니다. 예. 이번 사고를 보면서 정말 외교가 좀 중요하다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뭐가 부족한지 헝가리 정부가 좀 또 한번 협의를 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문재인 대통령 발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 대통령께서 세월호 참사 사건에 대해서 교훈을 많이 얻은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고 하더라도 사실 얼마나 그 구조를 할 수 있을는지 그런 건 이제 장담할 수는 없었는데 국민들이 실망했던 것은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적으로 구조 작업에 나서지 않았다는 것보다도 그 비극적인 사건에 온 국민들의 마음이 그쪽으로 향해 있고 같이 고통을 받을 때 대통령이 마음이 딴 데가 있었다라는 느낌. 그게 뭐 사실로 뭐 세월호 7시간이고 뭐고 사실로 확인된 건 없지만은 국민들이 받은 느낌이 그 전후 과정이나 그 뒤에 여러 가지 상황 또 해명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과는 달리 대통령,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이 거기에 마음이 안 가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또는 분노도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내도 아니고 더구나 국내라도 쉽지 않은데 외국에 저 지구 반대편의 헝가리에서 저런 사건이 났을 때 사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구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긴급하게 또 저 구조대를 보내고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또 일부에서는 뭐 쇼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또 실질적으로 구조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는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정부가 거기에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대통령이 거기에 같이 국민들과 같이 걱정을 나누느냐 안 나누느냐, 그리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느냐 아니면 일찌감치 포기하고 손 놓고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거고 그 점에서 지금 정부는 박근혜 정부와 같은 그런 실수를 다시 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교훈을 확실하게 이제 실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평소에 지난번 그 세월호 이후에 이제 5년이 지난 동안에 실질적인 근본적인 조치는 계속 미흡했기 때문에 유사한 사건이 국내에서도 일어나고 이제 국외에서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되어서 그런 제스처나 액션도 중요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런 사건을 예방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조치에 정부가 좀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것을 내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예, 생각이 어제 듭니다. 그런 주문도 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어떻게 관련 여행객들에 대한 국내 여행도 마찬가지죠. 안전 장치를 좀 소홀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해달라 이런 주문도 했기 때문에 자, 그 정도로 하고요. 다른 얘기 좀 하겠습니다. 한국당 막말로 넘어갈게요. 한성규 사무총장이 어제 이제 취재 기자들에게 저희들이 이제 취재 현장에서 예전엔 취재 수첩을 썼습니다만 요즘 다 노트북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취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 장면을 보면서 했던 이야기인데 취재 환경이 좀 열악했던 부분을 지적했다 본인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듣기에 따라서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한교안 대표가 직전 이제 비공개 회의 때 3, 4, 1언 3번 생각하고 말하라라는 경고와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분 후에 바로 그 사무총장이 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망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말진 기자들이 여성인데 그분들을 향해서 이런 폭언을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도저히 그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보고요. 이분이 이제 한두 번 이런 그 망언과 폭언으로 비판받았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상습범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이 이전에 지금 대변인이 이제 3분 발언 때문에도 논란이 됐고 그 이전에 이제 정책위 의장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더 낫다라는 그런 또 발언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심지어 지금 이제 차명진 의원 전 의원도 예. 그 이제 징계 3개월을 받았는데 본인이 징계받은 것에 대해서 이제 할 말을 하고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세월호 유족들을 뭐 배후에서 누군가가 있는 것이냐 또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것이 페이스북에 네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자유한국당의 본질의 문제다. 이런 솜방망이 처분, 그 다음에 이제 별것 아닌 양 치부를 해버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그 소위 고위직에 있는 당직자들이 이런 논란을 한 중심이 되고 있는데 예. 제가 볼 때는 가장 조심해야 될 분이 바로 한교안 대표고요. 그다음에 나경원 원내대표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오늘 또 대통령을 향해서 또 말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이제 뒤에도 논의를 하겠지만 여야 대표와 이제 대통령이 만남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면 적어도 이렇게 대통령을 향해서 내지는 정부를 향해서 내지는 국민들을 향해서 이렇게 망언을 일삼는 것은 좀 삼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언론에 노출이 되고 다뤄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실수했다, 잘못했다라고 하지만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이게 근본적인 치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치인의 발언 하나하나에는 다 좀 의미가 있다라고 저희가 많이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자들도 이런 것들을 다 받아 적으려고 그렇게 또 받아서 바닥에 앉아 있었던 면도 있었을 것인데 예. 뭐 한성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가 이제 지금 이렇게 열악한 환경을 말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본인의 발언 의도를 설명을 했어요. 예. 들으시기에 그 발언이 그런 의도라고 좀 들리셨습니까? 이제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는 이 저 장면입니다. 옛날에는 또 이제 수첩으로 받아졌기 때문에 서서 그랬는데 요즘은 거의 바닥에 예. 앉아가지고 이제 좀 받아치는데 다리 위에 취재진이 또 노트북을 이동하면은 멀리 이동하면 서서 다시 이동하면 되는데 조금 이동할 때는 앉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한성규 한성규. 총장의 발언이 엄격하게 말하면 막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도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짧은 거리 이동하기 힘들 때는 막 그냥 앉은 상태에서 하게 되고 기자들도 그렇게 하게 되니까 이동할 그런 걸 이제 걸레질한다 이런 표현도 집에서도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들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바지로 이 바닥을 닦는 그런 결과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표현을 했는데 문제는 그 뉘앙스가 좋지를 않은 그렇죠. 거죠. 뉘앙스가 중요하겠죠. 그 뉘앙스가 아주 걸레질을 한다, 걸레질을 해. 이 뉘앙스가 별로 듣는 기자가 별로 기분이 좋지 않고 뉘앙스가 좋지 않다 보니까 그 표현이 마치 이 앉아서 이동하는 게 걸레질이 아니라 기자들의 취재를 걸레질처럼 느낄 수도 있는 아주 묘하게 그런 그 상황을 만들어내서 이제 문제가 된 거고 또 하나는 그 직전에 최고위원회에서 황교안 대표께서 이런 부분을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자마자 또 그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이 발언은 무슨 뭐 정부 여당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발언도 아니고 정말 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를 그냥 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를 해서 이제 자초한 결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정부 여당을 비판할 때도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국정 현안과 관계없는 그냥 소소한 일상에서 그냥 발언이 자제 없이 툭툭 아무 의미 없이 쓸데없이 하지도 않아도 되는 발언이 툭툭 나와가지고 상대방 기분 나쁘게 하고 듣는 국민들 기분 나쁘게 해서 막말 논란을 자초하는 이런 걸 어떻게 건절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국당 내에서 좀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발언들이 한국당 내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럼? 가만 보면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막말 논란이라는 게 크게 범주가 두 개예요. 정부 여당을 공격하다가 비판하다가 실정을 이제 지적하다가 그 표현이 좀 과도한 경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런 이슈와 아무 관계 없는데 방금처럼 예. 그냥 일상적으로 툭툭 그냥 지나가는 말로 던지는 말들이 부적절한 말이 나와가지고 상대방 또는 지켜보는 사람들 불쾌하게 만들어서 막말 논란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앞부분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게 정부 여당의 실정에 대해서 야당 입장에서 너무 이게 울분이나 분노가 이제 차 있다가 보니까 그게 표현이 그렇다도 표현할 때는 또 절제도 있어야 되고 품격도 있어야 되고 촌철살인의 그런 묘미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가감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토해내듯이 말을 하다 보니까 표현의 절제가 없어서 문제되는 발언이 나오는 것 같고, 그런 표현에 있어서 이제 뭐 징계나 이런 절차들이 있었는데 그 네. 징계에 있어서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런 것들에 대한 통제가 안 됐다라는 지적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런 지적도 있을 수가 있는데 황교안 대표나 한국당 지도부 입장에서 볼 때는 고민되는 지점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좀 전에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막말이어서 그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민주당이나 다른 이제 반대 정당 쪽에서 한국당 입장에서 볼 때는 프레임을 그렇게 딱 잡아가지고 굳이 막말도 아닌 것도 막말의 범죄에 막 집어넣어가지고 야당을 공격하는 쪽으로 이걸 활용한다, 정쟁화한다, 이슈로 이용한다라는 이제 생각도 드니까 거기에 같이 말려 들어가가지고 당도 이 사람들이 막말했다고 바로 징계하기 시작하면은 이 앞으로 정부 여당을 정상적으로 비판해야 되는 국면에서도 제대로 말 못하는 것 아닌가,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 견제 기능이 약화되는 것 아닌가, 이런 고민도 당 지도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국회의원들이 되고 나서 이런 언어 교육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일각에서는 이 공감 능력이 많이 좀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지금 한성규 사무총장의 이야기, 그래서 언론관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유한국당에 뭐 그게 하나의 일말에 하는 대변해 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정말 한성규 사무총장의 개인 어떤 그런 생각인지, 그냥 정말 아까처럼 해명한 대로 그런 취재 환경이 열악했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정말 한 것인지. 그런데 왜 저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1년에 있었던 한국당 의원들이 특히 고위 당직자들의 발언이 한두 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이런 지적을 하잖아요. 한교안 대표가 계속 3, 4 이런까지 이야기하면서 본인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계속 이게 터져 나오고 있는데,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이 징계가 약하기 때문일까요? 차명진 전 의원이 오늘 페이스북에 한 것도 또 다시 그런 문제가 이야기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교안 대표가 가장 막말과 망언을 선두에 서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민생투쟁 대장정이라는 18일 동안에 그분이 한 말 중에 대변인 지시라고 얘기를 대통령을 향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레드카페트를 밟고 막 그 정말 한호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고, 그 절대적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일이 계속 반복이 된다라고 보고요. 그다음 나경원 원내대표는 땡깡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표현 아닙니까? 그런 표현을 그냥 버젓이 쓰고 있다. 이제 이 문제가 저는 근본 요인이고,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대변인 그리고 원내대변인까지 보면은 1년에 한 그 20일 가까운 시기 안에 벌어졌던 그런 막말 퍼레이드가 사실은 저희가 볼 때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쏟아져 나고 있고요. 그것이 언론에서 계속 조망이 되고 있어요. 조명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한국당이 저는 본질이라고 봅니다. 결집을 하는데 좀 도움이 그거랑 안 전혀 된다. 상관없는 거고요. 지금 사무총장, 정책위장, 대변인, 소위 당의 최고의 선출직 그 당직자 외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이 연일 쏟아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막말을 막말로 덮는다라는 거고요. 이 막말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은 지지하는, 정말 핵심적으로 지지하는 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말들을 쓰고 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지에
도취되어 있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하는 것은 국회를 내팽개치고 장외투쟁을 하면서 정치 혐오증을 불러일으키고 그런 막말로 덮으면서 자신들의 그 강고한 지층들 결집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데, 제가 볼 때 별로 이렇게 그 중도 확장력이 없는 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일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이 질문을 좀 드려본다면 어떻게 답이 나올까 궁금한 부분도 있는데, 국민 소환제와 관련해서 예. 이제 뭐 국민들이 부적격한 국회의원들을 뭐 국회 임기 내에 이제 소환을 해서 투표로 파면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제도에 대해서 국민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10명 중에 8명 가량이 찬성한다는 입장이 좀 나왔다고 해요. 예. 좀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합니다. 그건 오래됐습니다. 국민 소환제 국민들 찬성한 거는 오래됐고요. 또 국민들이 자기 손으로 뽑아놓고 그 뽑은 국회의원들을 비판하고 심지어 저주하는 경우 이 풍습도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 국회가 또는 정치권이 워낙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뽑는 입장에서 그런 사람만 내놓으니까 선거를 보이콧은 할 수는 없으니까 어차피 뽑긴 뽑아야 되니까 차악을 뽑는 선거가 되어버린 것도 뭐 국민 탓만 할 수는 없는, 유권자 탓을 할 수 없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문제는 이게 그 국민 소환을 제대로 그럼 도입을 할 거냐 하는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는 게, 말은 그동안에 많이 있었고 국민 찬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도화가 안 됐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일단 이 제도가 도입되면은 그 선거가 4년 내내 계속됩니다. 원래 선거라는 건 한 번에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결론을 내려가지고 그 이후 4년 동안에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인데, 선거 끝나자마자 떨어진 쪽에서는 이걸 가지고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또 자기 쪽 사람들을 결집해가지고 4년 내내 그 4년 임기 못 채우고 내려오도록 만드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할 거기 때문에 그 당선된 의원은 4년 동안 이 의정 활동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이런 그리고 제도가 일에 더 집중할 그 당 안에서 예. 그 지역 안에서도 계속 정치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계속 선거 때야 분열된다 하더라도 끝나면 봉합이 돼야 되는데 4년 동안에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4년 내내 이제 분열되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그게 나서는 사람들은 일반 국민이라기보다는 결국은 정치권 주변 사람들, 이 후보 지지자들, 저 후보 지지자들끼리 서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성공해가지고 파면이 되면은, 파면되는 건 속 시원하겠죠. 뭐 그다음 바로 시절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재선거, 보궐선거를 해야 돼요. 근데 매번 선거를 하니까 국력 낭비고 주민들이 분열되고 했기 때문에 지금 선거법을 바뀌어가지고 원래는 한 해에 4월에 10월에 2번 보궐선거, 재선거 하게 돼 있는 걸 갖다가 줄였지 않습니까? 10월 걸 없애고 4월로 통일한 것도 선거가 너무 많다. 그것 때문에 주민 분열, 국민 분열, 국력 낭비가 너무 많다 해서 줄였는데, 이렇게 되면은 전 선거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 그러면 매해 1년 4년 내내 선거를 해야 되는데 그건 감당이 안 되는 제가 거예요. 볼 측면에서 때는 이야기해 국민 주신 소환제에 것 대한 그 정확한 취지나 내용을 지금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느낌과 감정인 것 같은데요. 국민 소환제를 법안을 제출해 놓은 것은 뭐냐면은 선출직 공직자가 법을 위반하거나 부당행위를 했을 경우에 유권자의 15%의 그런 발의를 통해서 이제 국민 소환제를 적용하자라는 겁니다. 지금 국민이 직접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1심, 2심이 이제 유죄가 확정이 됐는데 대법원까지 가면 2년 동안 감옥에 가 있는 국회의원이면 이 지역은 거의 그 국민들을 대표하는 그런 대표자가 없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그러니까 만회하기 위해서 이제 국민 소환제를 얘기한 거고요. 예. 지금 실제로 1월달, 2월달 개점 휴업이었습니다. 3월달에 비쟁점 법안 딱 한 번 열었습니다. 4월, 5월 놀았습니다. 이 국회의원들이 지금 여야가 싸잡아서 욕먹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있지만, 결국은 야당의 난장판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하고 불법 행위를 해서 국회 문을 닫고 지금 그 법안을 원천 무효하고 사과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추경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추경 예산을 처리를 해야죠. 경제가 이렇게 어렵다고 눈만 뜨면 얘기하는 게 경제가 IMF보다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왜 안 합니까?
저는 이건 혹세무민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그래서 결국은 국민 소환제를 국민들이 왜 78%가 찬성하느냐에 대해서 반면 교사를 해야 되고, 지금 이것이 현재 20대 국회를 보고 있는 국민들의 시각이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봅니다. 이 대목에 왜 이런 여론조사를 했는지 그런 이유가 있겠죠. 예. 다른 이슈 좀 할게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어제 유튜브상에서 토론 배틀을 했습니다. 10시에 이제 각 그 유튜브 채널에서 이야기를 통해서 방영이 됐었죠. 10가지 쟁점을 놓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뭐 좀 재밌는 부분도 있었고 약간 신경전도 벌이는 부분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내용과 형식 면에서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경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길게 얘기하고, 북한 문제와 이제 북핵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댓글 뭐 검찰에 조사받았던 홍준표 전 대표의 그런 입장, 그리고 이제 대선에 출마할 거냐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것, 그다음에 대북 문제도 있었고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전직 대통령이 왜 불행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다양한 주제가 있었는데, 제가 느낀 거는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KO패 당했다, 홍준표 전 대표가. 왜냐하면은 시장에 가보세요. 못 살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의 문제입니까? 경제 문제가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소득주도 성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유시민 이사장의 논법, 그러니까 경제학자로서의 논법과 정치적 논법에서, 그러니까 저는 홍준표 전 대표가 사실은 KO패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서로가 칭찬한 것은 유해졌다. 그리고 모서리를 다듬으면 홍준표 전 대표가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두 분의 이런 토론이 저는 정기적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갈 수 있다 저는 봅니다. 극단적으로 막 치닫고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상쇄가 될 것이고요. 예. 홍준표 전 대표가 또 이제 구간이 명칸이라고 지금 하도 한교안 대표가 험한 말을 많이 하니까, 홍준표 전 대표의 막말이라고 얘기하는 건 차라리 좀 엣지 있었다라고도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총평으로 보면, 그러니까 두 분이서 자주 얘기를 하면 이렇게 좀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홍카콜라도 듣고 뭐 알릴레오도 듣는 그런 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례화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어제? 네, 뭐 정례화까지 몰라도 자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분 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정치권의 이 대표적인 입담 좋은 분이고, 또 여야의 잠재적인 유력 주자들이고, 또 이게 그 화법이 어렵지 않고 서민적이고 평이한 그 용어로 소통을 잘하는 그런 분들끼리 이제 만나가지고 비교적 또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양쪽 다 자기 정치적 입장이 분명하기 때문에 대체로 이제 이슈마다 좀 평행선을 많이 그었지만 또 합치되는 부분도 있었고,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게 합치되는 부분은 황교안 대표에 대한 평가, 홍준표 대표는 앞으로 당내 경선에서 이제 이 경쟁 관계고, 유시민 이사장은 본선에 나오게 될 경우에는 또 이제 또 본선에 경쟁자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황교안 대표에 대한 평가는 두 분 다 좀 부정적이었던 것 같고, 어쨌든 뭐 각자 주장이 평행선을 긋고 하지만은 또 지금 전국 구도가 워낙 또 정치 민심이 극단적으로 양극화되고 있고, 서로 이렇게 가파르게 대립하고 있는 구도이기 때문에 또 서로 자기 말만 하지 상대방 이야기 듣지도 않고 대화하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나라가 어렵고 정치가 걱정인데, 이럴 때 이제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일단 상대방 이야기 듣는 것만 해도 의미가 있고, 그렇죠. 뭐 계속 듣다 보면, 그리고 이제 그걸 밖에서 이야기할 때는 핏대 씌워가지고 막 그냥 살벌하게 이야기하는데, 얼굴 마주 보면서 이야기할 때는 부드럽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아주 어려운 이슈라도, 그런 점에서 정치를 좀 더 순화하고 양극단의 이게 대립구도를 좀 더 완화하는데 이런 이벤트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특히 어제 촬영을 마치고 나온 홍준표 대표, 반대 진영의 분노 표출 없었으면 좋겠다는데 두 사람이 공감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저는 좀 귀에 와 닿더라고요. 자, 지금까지 김현 전 국회의원, 조혜진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 정치 관련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